네, 오늘 함께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져볼 책은 짜잔, 언어장애 기능적 평가 및 중재. 자, 보면은 언어는 언어 이전기 그리고 상징기를 거쳐서 언어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배우게 돼요. 진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정말 답답하고 갑갑했을 때가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게 안 되면 더더욱 힘들고 지치고 무료하고 막 이런데 저는 특히나 잘 얘기가 잘 안 통한다 하는 그 군이 있어요. 어딜까요? 제가 이제 누구와도 유창하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과연 어딜까요? 아시겠습니까? 아동 청소년이 무서워요. 왜냐면은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상징이 안에 있는 게 뭘까 잘 이해가 안 됐을 땐 좀 긁혀요. 긁혀. 막 저보고 맨날 하나 선생님이니까 하마 선생님. 그럼 저 혼자 등치가 큰 거 아니야? 거기에 긁혀. 근데 그 친구들은 하나 하마. 그리고 하마는 귀엽고 이런 의미로 그런 상징계로 저랑 의사소통했는데 저는 거기에 긁혀가지고 하마? 왜 하마지? 많이 먹어서 그런가? 괜히 혼자 긁히고 이게 의사소통이 어려워요. 저희가 아동 청소년들의 그런 어떤 솔직함과 그런 상상력의 풍부함과 그들의 어떤 언어에 내가 좀 넓은 품으로 담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청년과 어른들을 만났을 때 저보다 나이가 10살 이상으로 많으신 분들은 이미 상징계 작업이 좋기 때문에 저의 비상징되어 있는 언어가 막 담겨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굉장히 곱씹게 되고 저한테 유익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인생의 이제 1번기를 보냈다면 앞으로 제가 무의식 중에 이 책을 골랐다는 건 아동과 청소년들의 언어, 그들의 상징, 아직 비상징화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담아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의 문을 연 게 아닌가. 저의 주관의 세계와 분석의 결에선 큰 도전이었어요, 사실. 네, 이렇게 언어 이전기, 상징기, 언어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우리 아동과 청소년, 그 청년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저 언어에서 어떠한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많이 들여다봐 줘야 될 것 같고 많이 이제 같이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막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걸 유창한 어떤 언어의 소통이라고 하는데 언어 장애는 뭘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어적으로 문어적으로 형태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했을 때 잘 알아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형식의 양태가 있다면 숨은 의미. 저 선생님이 왜 이 책을 읽었을까라는 어떤 비언어적인 행위지만 그 안에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예요. 상징체계에 대한 어떤 해석책인데 의미와 화용이에요. 오늘 화용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셨다는 아주 귀한 영혼이 있는데 아주 그냥 한 글자 한 글자를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언어의 내용과 의미, 화용 요것들이 잘 구사되어야지만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건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이해가 어렵고 산출 언어가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을 통과해서 언어로 산출돼야 되는데 그거에 결함을 일으키는 게 언어 장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 장애군들을 교육하고 재활하는 치료사, 언어 치료사를 SLP, Speech Language Pathologist, 이 S, 스피치인 거예요. 라이팅이 아니고 보는 거 아니고 스피치, 말하는 거, 산출된 발화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SLP인데 이 SLP들은 방금과 같은 그 상징 언어에서 그 의미하는 바 자체를 이제 파악하는 그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동의 발화에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맥락을 포착해야 돼요. 그냥 선생님 하마 닮았어요 해서 하마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하마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아이의 추상에서는 하마는 무엇이지? 이렇게 맥락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 그게 SLP인데 최소한의 상징을 사용하는 아동들에게 이런 대화적인 환경 중심의 중재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미가 통용되는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그것이 SLP 언어치료사의 역할이다. 그리고 훈련을 이제 모직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LP가 활용하는 중재는 무엇이냐 봤을 때 중재는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아동의 언어적 측면을 종합하고 구성해야 돼요. 아이들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낱말의 본 의미를 변색해서 얘기하고 본인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것들을 사회가 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순서와 의미와 체계를 잘 인도해 주는 것이 임상적 중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또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시켜요. 그냥 하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의 하마야, 어떤 냄새의 하마야, 이렇게 언어를 자극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SLP의 목적, 그 중재의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과거에는요, 언어가 그냥 자극 반응 강화였어요. 이러면은 어디 가야? 라고 이제 외부 자극만 막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극받은 걸로 이거 어디 가라고 얘기했어? 사실 그 아이는 어디 가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외부에서 어디 가가 맞구나, 이렇게 반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만 국한돼서 표현을 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동들이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갑자기 어느 날 애가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거 너무 반복되어서 그렇거든요. 내 숨은 의미를 이해해줘라고 양육자와 교사들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안 됐을 때 아이들은 항상 불응하죠. 근데 아동 중심적일수록, 이런 대화의 접근법, 의사소통의 접근법이 아동 중심적일수록 그 아이가 아동이 지시하는 대상물과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의미를 지어지는 것에 대한 부합이 굉장히 적절하기 때문에 아동의 불응도 줄어들면서 얘기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고, 왜 우리 상담 잘 들어오면은 안 가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고 왜 마지막에 하는지 진짜 계속 하다가 마지막까지만 10분, 20분 안 가. 계속 내가 내 내러티브와 내 이야기와 내 의미가 담긴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분석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땐 아동 중심적, 인간 중심적, 성인 중심적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 중심적 언어 치료란 무엇인가에서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맥락의 화용적 측면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 주도의 내러티브를 형성하게 되는, 근데 이게 지금 상징이 안 잡혀 있는 아동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보완대책 의사소통인 AAC라는 어떤 치료적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종당의 아동 중심적 언어 치료, SLP 중심적 아니고 분석가 중심 아니고 내담자와 아동 중심적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졸거리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언어 장애를 가진 많은 아동들의 어떤 환경을 좀 종합해 왔더니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적절한 영양이라든지 의료적 관리, 이게 다 박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어 장애 아니시잖아요. 지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았고 적절한 영양 안에서 의료적 관리가 적절하게 받아왔기에 우리는 지금 유창성이 이제 발휘되고 있는 현장이 있다. 근데 이런 아동들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했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해외 입양, 그리고 해외 입양 당연히 제가 어렵겠죠. 이제 제가 이제 사촌 언니들 두 분이, 한 명은 이제 일본에 있고 한 명은 미국에 있는데, 아동들 남자아이가 있는데 다 폭력성이 굉장히 컸어요. 4살까지 왜 이렇게 폭력성이 세고 막 집어 던지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순둥순둥한데 애가 난리 버거져 났다 했을 때 애를 이 언어가 발달이 장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고민하기에 언니가 아마 모국어와 이제 타국어에 헷갈림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언어화되지 않은 모든 게 다 행동화하기 때문에 지금 혼돈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아이들의 그 해외 입양은 엄마가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 그리고 이제 무의식에서는 내 모국어, 내 모성, 어머니의 양태와 이제 외국, 이거에 대한 헷갈림이 있다면 아이는 당연히 이 촉진적 환경이 되는 어머니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통해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와도 정서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곤란하면 아동에게 이제 발화할 수 있고 자극시킬 수 있는 언어에 대한 공감이 전혀 적죠. 그래서 구사할 수 있고 자극될 수 있는 언어가 양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자체의 양도 적고 질도 좋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언어 장애가 있다. 학대 방치 당연하고, 태아 알코올 범주 장애는 태아가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술을 알코올릭을 했었을 때, 그리고 저체중으로 인해서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속 불안한 상태로 있는 신체 기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았던 그런 상태, 조산,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환경적인 문제, 특히나 출산했을 때의 가난, 이게 물리적인 가난도 있지만 사실 정서적 가난이겠죠. 그 남편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굉장히 많은 유의미한 어떤 사례가 있다라고 이제 오웬이 이제 확인을 낸 거죠. 그래서 언어 장애를 가지는 학령기 전기 아동들은
화자,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어떤 감정인지 파악을 잘 못해요. 지금 화가 났는지, 슬픈지, 수치스러운지, 기쁜지, 이런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군에 있을 때 언어 장애가 이제 발생한다고 해요. 이 언어 장애, 아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어머니 자체가 아이에게 정말 정서적 주파수를 기가 막히게 딱 민감하게 예민하고 짜증나는 거 말고 민감하게 딱 반응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엄마 자체가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동은 개발할 수 있는 언어 자체의 한계를 당연히 만끽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더 높은 몸짓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발언을 하지만 이게 잘 언어로 담길 수 있는 그 상징의 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능적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아동들에게 어떤 혜택, 정말 이제 보상, 어떤 유의미한 어떤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SLP들은 기능적 중재의 정당성으로 인해서 그 안에 화용론의 중요성, 그리고 일상에서의 맥락을 통해서 그 맥락 속에서 화용론적인 어떤 관점을 통해 그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화용론이 무엇이냐, 이제 살펴보면, 화용론, 화용, 이야기할 화와 사용할 용이에요. 내가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구사력, 능력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강의를 막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졸갈 있게 얘기할까? 어떤 단어를 쓸까? 어떤 사례를 활용할까? 이런 능력. 내 의미를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화용인데, 이 아이가 지금 선생님 하마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이런 단어와 이런 언어의 순서를 설정했을까?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 SLP의 목적인 거죠. 상황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에 맞춰서 우리는 언어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이제 환용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 언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화용이라 하는 거죠. 필요하죠? 자, 언어는 맥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를 통해 뭔가가 확대되고 축소되고 의미가 지어지고 의미가 해석이 돼요. 이런 대화적 맥락 안에서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야지만이 언어가 지금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시를 들어요. 아동이 나 귀장갑 있어야 돼요. 갑자기 얘기해요. 갑자기 잘 놀다가 귀장갑이 있어야 돼요. 야, 여기서 예측할 수 있어요. 귀장갑이 뭘까? 느낌 오죠? 귀마개, 맞아. 이제, 다분해. SLP 어떤 좋은 자질이 다분해. 그렇구나. 귀에 끼는 장갑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귀마개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야, 귀장갑이 뭐야? 귀마개야. 라고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표현 되게 재밌다. 귀가 쓰는 장갑이네. 근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귀마개라고 해. 라고 이제 안내해주고, 선생님이 우리 귀마개 끼는 거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잘 주파수를 맞추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데, 더 나아가서 화용론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왜 귀마개가 필요하고 귀장갑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SLP는 아이를 상징으로 담아줘야 되는데, 이 귀마개가 아동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 행동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 귀마개가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준 선물이어서 자랑하고 싶은지, 저는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라고 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밖에서 아이들과 놀고 싶은데 논다라는 게 떴는데 지금 그 얘기를 못하고 귀마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살피고, 아니면 지금 공기가 추워서 귀마개가 쓰고 싶은가? 이렇게 말은 단어 자체와 형태론적으로는 나는이라는 주어, 귀장갑이라고 하는 어떤 것, 목적어, 있어야 되라는 어떤 동사, 이렇게 분석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목적의 행동일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SLP인 거예요. 우리 정신분석 배워봤지만 익숙하죠.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 심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뭘까? 이 안에 이제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이제 잡고 가는 거죠. 우리 잘 알 거예요. 이렇게 집행기능이라고 하는 거, 언어가 집행기능이 말하고 쓰기가 있는데, 말하고 쓰기는 굉장히 활용적이다. 내 어떤 기억을 인출하고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고 감정을 투사하는 것이 말하고 쓰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칼로스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라고 아동이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뭘까? 이거 숨은 의미가 뭘까? 자기가 무서운데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투사해서 나 지금 무서워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보면 나 건드리지 마. 이거 많이 하죠. 이제 막 여자친구들 많이 하죠. 이런 거. 부인들 많이. 건드리지 마. 이제 진짜 건드리지 말까.
그 안에는 저리 가. 네가 원하는 게 내가 뭔지 몰라서 난감해.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저리 가 이렇게 되는데 요걸로 긁히면 안 된다는 거지.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을까를 훨씬 더 많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나는 우주선 이지스호의 함장이다. 모두 승선하라. 아이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이제 원피스가 될 거야. 말이고 그 있잖아요. 해적왕이 될 거야. 이런 막 얘기를 해요. 그 액면가 그대로 얘기하면 얘가 망상이 심하다. 어떻게 해적왕이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이야기 안에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 친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변증적으로 그 속에 있는 말들을 다 발췌해내야 돼요. 이런 상상도 투사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언어를 집행하고 있는 안에 화용적 의미들을 우리는 많이 이제 추적을 해야 된다. 그게 SLP 즉 진짜 언어를 듣게 되는 어떤 능력인 거죠. 이런 촉진 훈련을 받은 어머니들이 계시면 아동들이 굉장히 개선이 빨리 돼요. 방금과 같이 액면가 그대로 하마요라고 긁혀가지고 나보고 이랬어 이런 거라기보단 그 안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아이들에게 그 언어를 촉진하여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어머니, 선생님, 친구 이런 자들이 아이들과 많이 접해져 있는 일상의 가운데에서 많이 이해해주고 담아주고 상징을 의미화시키면 아동들이 이렇게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발화 길이가 증가하고 발화의 언어를 이렇게 수집하는 수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리고 대화를 더 잘 개시하고 반응적이고 동사 변화를 많이 사용해요. 이게 아동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들의 주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20살 초에 왔을 때는 진짜 아에이오만 해요. 제가 얘기하면 아에이오만 진짜 하다가 가요. 이제 아에이오만 하고 가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그 안에 의미들을 담아주고 얘기를 하게 하면은 안 가요. 그래서 퇴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갈까? 끝까지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얘기하다가 자기의 숨은 의미를 발견해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동사의 변화가 진짜 많아요. 충동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행해야 되는 동사의 변화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의미와 화용적인 측면에 더 효과가 있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화용적 의미로 메타 인지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메타 화용 인식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내 의사가 표현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해요. 언어장애 아이들은 이게 안 돼가지고 언어장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좀 뭔가 불일치한 것 같아. 뭔가 부적절한 것 같아. 실패를 감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강의 25분 안에 내가 본 이 의미 그리고 저자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의사소통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연성이 생겨요. 이게 메타 화용 인식이라는 어떤 그 장치가 딱 발탁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치료의 국면에 갑니다. 두 번째는 아동의 관심사 너무 다양해요. 제가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 이 뭔가 살아있는 그 상상력을 나의 국소적인 상상력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하향평준화 될까봐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지금 이제 기깔나게 놀 수 있어요. 재미나게 놀 수 있는데 아동들 안에 소우주가 있잖아요. 이 우주, 이거에 관심사가 무한히 많은데 이것들을 자기의 내러티브를 형성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발견해주고 확장시키는 것이 SLP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이고 많은 언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동중심적 언어 치료입니다. 보시면 내러티브라고 해서 내러라는 뜻은 원어로는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러가 있어요. 이 안에는 이야기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서사와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 엄마가 포크를 주었다, 내가 바나나를 찍었다, 먹었다 이런 나열식이 아니라 바나나가 그 배처럼 생겨서 내 입에 들어오니 달콤하네. 내가 원숭이가 된 것 같아. 이거 자기 내러티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상상과 허구가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이것이 이제 내러티브인 건데 자기주도적 내러티브가 가능해야 이게 이제 아동 중심의 언어 치료다라고 이제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야기꾼의 관점, 맥락을 포함해서 정보를 구성하여서 이 아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무엇을 이렇게 표현하는지를 넘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까지 나아가야 돼요. 앞에는 무엇의 의미에 대해서 왓이라는 것에 중심됐다면 내러티브까지 가면 어떻게 이걸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지지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또 이제 발견해내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내러티브는 그래서 자기주도적이고 자기통제적이어서 일반적인 문맥이 아닌 탈문맥적인 것 같아요. 그런 담화의 형식이다.
이 아이가 아빠한테 끊임없이 지금 이 먹고 있는 쉐이크에 대해서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빠 일괄적으로 보고 있죠. 계속 듣게 되는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는데 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구성하고 종합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맛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관련 짓는 것을 계속 반영해요. 이게 기정사실이든 상상이든 저는 상관없고 사건에 대해서 내가 문맥을 만드는 어떤 능력의 어떤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보시면 언어장애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사건이 많이 빠지고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맥락이 이상해요. 이상하고 모호하고 그리고 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인데 기름이 기차 갈 수 있지. 이게 나열적으로 내러티브가 형성되지만 막 중구난방의 어떤 퍼즐이 막 제각각인 거예요. 언어장애의 특징들이. 근데 이것들을 사건의 시간의 순서에 배열할 수 있도록 그나마 배열하여서 상대와 의사소통해서 자신의 내러티브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SLP의 이제 목적이다. 내러티브의 발달은 5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제 형성이 나아간다고 해요. 자연스러운 언어 학습은 무엇이냐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이제 아동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언어 촉진자들이 언어를 시험을 해요. 아이가 엄마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딸기 뭐 뭔지 모르겠잖아요. 엄마한테 딸기를 주고 싶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일상적인 거에서 찾아가지고 발달 순서 따르기는 언어의 규칙을 좀 더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먹어. 주스 더 먹어.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게 항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 주도 따르기인데 당연하죠. 이제 아동이 무엇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주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임상의 현장에서 까딱 잘못하고 까딱 정신 놓으면 이거 못 따라가요. 아동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쌓이다 보면은 아이는 1시간 내내 뭔가 지루해져 있고 분석하는 모르겠고 알고 보면 추적해보면 원래 아동 위주로 따라가야 됐었는데 SLP 학습시켜야 돼, 계몽시켜야 돼, 가르쳐줘야 돼. 거기에 빠져있는 SLP들은 아동 주도에 절대 못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많이 범해요. 오해는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이사 준비 때문에 이제 이사 이슈를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청년인데 언어 장애가 좀 있었지만 그 청년에게 SLP가 물어봐요. 뭐 할 거죠? 이게 물어봐요. 이제 사건을 전진시키고 진전시켜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상기시켜야 되니까 SLP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덤덤하게 가구 먼지 털어요. 여기서 SLP가 가구 위에 먼지를 터는가 가구 밑에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슬슬 아동 주도 따르기가 아니라 SLP 주도 따르기로 이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저거 의문론적으로 형태론적으로 맞는 건가 이런 거 이렇게 가요. 그래서 중간에 또 물어봐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엔 뭐 할 거죠? 이거 물어봐요. 자꾸 사건을 진행시켜라는 의도를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참다 못해서 선생님 아파트 살아요? 여기서 SLP가 또 선생님의 아파트에 사는지 왜 아파트가 궁금한지 이런 걸 묻다 보면 정확하게 이제 분석이 산으로 가게 되는 양태인데 여기에서 SLP가 뭐라고 했을까?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 청년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내용의 의미에 더 집중해서 아마 임상을 끌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례에서 SLP는 안타깝게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 할 거죠? 저 물어본 거예요. 뭐 할 거죠? 뭐 할 거죠? 아니에요. 뭐 할 거죠? 했을 때 오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완벽히 실패했다. 먼지 터는 일 이후에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오웬이 얘기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 먼지 털고 난 다음에 뭔 사건이 궁금한데 이 청년은 지금 주거 환경과 아파트에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뭐 먼지 털고 나서 뭐 할지 그게 궁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고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제 까고 있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청년이 됐든 아동이 됐든 그 아동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실컷 앞에서 화용적인 거 맥락적인 거 배웠으면 이런 데 적응해야 되는데 임상의 상황에서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로 막 산으로 가요. 그럼 이게 오해는 실패한 분석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동의 주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맥락의 중요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때 스크립트 기법이라 해서 경험에 기초한 사건들을 아주 전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순서적으로 다음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야 돼요. SLP는 다음에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잘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례로 자 너는 매일 학교에 갈 때 버스를 타는구나. 지난주 학교에 갈 때 너는 이러면서 계속 이 아이의 대화를 통해서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아동 중심이에요. 너는
너는 그랬구나. 이렇게 아동 중심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서도 초점은 현재형으로 말을 해야 돼요. 아, 타는구나, 탔었구나, 탈 거니? 이런 것보다는 지금 네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재반영될 수 있는 타는구나, 현재형으로 이제 거기에 포착을 해서 다음 언어도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네가 X라는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볼래?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 아동이 겪고 있는 상황에 좀 더 확장해서 연장해서 그 사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의 단서를 던져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자기 주도형 내러티브를 형성하게 하는, 발달하게 하는 양태예요. 마지막엔 대본이나 사회극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구어가 한두 번 핑퐁하는 것보단 쭉 나열되면서 아,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되는구나, 내러티브는 이렇게 형성하는구나를 대본이나 사회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5가지를 무한 반복해서 언어 장애가 있는 사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내러티브를 계속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 이것도 좀 어렵다 싶으면은 AAC라는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 아동 중에는 놀고 먹고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좀 도와주면은 굉장히 확장적일 수 있어. 그것이 바로 AAC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상징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기로 가는 게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이 비상징어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보조공학, 저 앞에 보면 카드 같은 것들 통해서 연상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하거나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중재 접근의 방법으로 이 AAC라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를 이제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도구적 AAC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신체를 많이 사용해요. 자,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한테 가고 싶구나. 이렇게 구어나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 수화, 그리고 이제 AAC만의 그 수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에게 이제 맞춰놓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지금 비상징화된 걸 상징화될 수 있도록 정확히 아이 중심적으로 맞춰가요. 그다음에 이제 도구적인 AAC는 의사소통 기기가 따로 있어요. 의사소통판이랑 음성 산출기가 있는데, 우리도 보면은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저희도 가끔 보면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지랑 그 밑에 단어를 같이 보여주면서 시각적 그래픽을 사용하면서 좀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체로 모아놔요. 뭐 엄마를 누르고 놀고 장난감을 놓으면은 이 언어 안에서 엄마랑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구나라고 말을 만들어서 알려줘요. 이런 훈련되는 어떤 기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비상징화된 것을 상징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채널을 찾아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아이의 그 언어적 기술, 그리고 상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 문맥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그런 과제 의도를 연관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매체, 도구, 이런 거 중요한데, 영화, 책, 텔레비전 어떤 주인공이 포함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저희 센터에서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많이 하다가 가지고 왔는데, 저와 함께 이제 언어 참 잘해요.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데 간헐적으로 일시적으로 언어가 잠깐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던 한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과 함께 저는 무엇을 하냐면 만나면은 막 질문을 해요. 5분, 10분 정도 질문하고 영상을 봐요. 그 청소년이 보고 싶은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야, 1시간 내내 만화 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어머님이 과연 저게 지금 분석일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SLP, 그 아이의 그 비언어적인 행위를 보면서 그 아이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 아이는 이런 만화를 많이 봐요. 포켓몬스터를 보는데 정말 끊임없이 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외웠어요. 솔직히 다음 대사까지 다 외웠거든요. 또 보여달래. 계속 보여달래. 그건 지금 꽤나 많이 했는데도 보여달래요. 난 처음 보지만.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학습으로 잘 가고 언어와 이렇게 학습 전략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 혼자 이제 벙어리 냉가슴으로 막 끙끙거리다가 어느 날 잠깐만, 이거 의미가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장면이 있을 때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는지 관찰하기 시작을 했더니, 이 벤티라고 하는 그 포켓몬스터 중에 지우가 있고 옆에 따라다니는 여자애 남자애가 있는데, 벤티의 그 포켓몬이거든요. 그 포켓몬은 맨날 져요. 맨날 지고 주로 저 야나프라고 하는 저 풀 포켓몬이 나와요. 근데 맨날 지고 걔는 진화도 안 해. 다음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있어요. 아, 이 친구의 동생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친구는 왜 이런 포켓몬스터가 좋아하더니 기절하고 죽잖아요. 근데 지우 캐릭터가 죽는 건 안 봐요. 별로 안 보고 반응이 없는데 꼭 저 야나푸가 저렇게 큰 놈한테 막 당하고 눈 땡글땡글해지고 막 기절하고 이런 거에서 몸짓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보고 봤을 때 남자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를 속으로 이기고 싶은데 본인이 이길 수도 없고 이렇게 막 고군분투되는 것들을 저 친구가 막 지고 나가 떨어지고 기절하고 죽고 다시 포켓몬 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무능을 느끼고 이런 거에서 살짝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벤티가 다른 캐릭터랑 해서 이길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요거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짱구는 못 말려를 보여달래요, 자꾸. 그래서 짱구는 못 말려는 그게 이제 교육적일까? SLP가 또 이제 자기 이슈에 빠지는 거죠. 이게 과연 어머님한테 뭐라 하지? 짱구는 못 말려서 봤습니다. 이래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나 이거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꼭 짱아가 말을 못하는 것만 봐요. 짱아가 말을 못했던 이 영식 씨랑 우리 짱구 엄마가 신혼이었을 때 짱구랑 셋이 있었을 때 그 장면을 계속 보여달라고 하고 이 집 모양이 옛날 그 친구가 살던 집 모양이었던 거예요. 얘기 들어봤더니 짱구네 집 보니까 뭐 어디가 좋아요? 다락방이 좋아요. 우리 친구 다락방 산 적 있어? 저 옛날에 뭐 엄마랑 다락방 산 적 있어요 하길래 지금 동생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구나. 이런 걸 포착하게 되면서 저 혼자의 그 어떤 사유이지만 좀 더 편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만화인 것 같지만 영상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냥 보는 것 같죠. 우리 영화 분석하고 있지만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이. 그 안에 있는 화용점 그리고 그가 지금 펼치고 있는 내러티브 자체를 분석하는 게 SLP의 그 어떤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는 이런 의사소통을 할 때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 1도 없고요.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그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역동이 돌고 있는지를 어떤 역동이 있을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역할이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그 포인트인 거죠. 자, 우리는 점차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아동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내 남자 나와 함께하는 조직원 이들이 도대체 어떤 언어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잘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